건조지, 송윤지. 언덕 위로 햇볕이 뜨겁게 쏟아졌다. 공동 수도가 앞에는 물초롱들이 길다랗게 늘어서 있었다.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물초롱의 행렬은 언덕 위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갈증을 참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싶었으나 수도엔 물 한 방울 매달려 있지 않았다. 물값을 받는 남자가 창고 같은 막사를 떠나버렸다. 나는 남자의 우락부락한 인상이 무서워 감히 수도에 입을 대볼 엄두도 못 내다가 남자가 떠나고 나자 용기를 내어 수도에 입을 들이대었다. 입만 대면 수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것 같았던 것은 착각이었다. 수도 꼭지를 이리저리 비틀어대어도 시커멓게 입을 벌린 채 굳은 자세로 침묵만 지킬 뿐이었다. 서서히 가슴속으로 고여드는 침묵이 두려워 나는 막대기로 수도 꼭지를 두들겨 탕탕 소리를 내거나 마구 쥐고 흔들어 본다. 처음에는 혀에 닿는 수요의 차가운 감촉이 갈증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이내 혓바닥으로 퍼지는 녹슨 쇳내가 역하게 느껴져 입을 떼고 말았다. 아무래도 더 이상 물초롱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물초롱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 새치기를 하여 뒤로 밀려나거나 초롱이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물초롱 옆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물초롱을 지키는 것은 물찌개를 지는 일보다 몇 배나 고역스러웠다. 물찌개를 지는 거야 어깨를 짓누르는 아픔을 참아내면 되는 정도지만 언제 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몇 시간이고 무작정 물초롱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간 참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돛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매어 있는 것은 철사줄에 묶인 개 신세와 다름이 없었다. 우리는 물 사정이 나쁜 이 동네에 사는 것이 원망스러웠고 집안에 수도를 놓을 수 없는 가난이 지겨웠으며 다른 집 어머니들처럼 집안 살림에 열심이지 않은 어머니가 미웠다. 다른 집은 밤중이고 새벽이고 물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항아리 가득가득 물을 받아 두었지만 우리 집은 늘 물이 없어 쩔쩔맸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물을 길어오는 일을 떠맡겼다. 작은 언니는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머니가 물을 깃지 않고 국민학교 5학년인 어린 나와 중학교 1학년이지만 몸이 약한 자기에게 물찌개를 지게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일이며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머리 위에 쏟아지는 햇볕을 견딜 수가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물초롱을 지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가버렸는지 없었다. 나는 우리 물초롱이 놓인 자리를 앞뒤로 늘어선 초롱들을 눈에 새겨 둠으로써 자리를 확인해 두었다. 그것도 부족해 초롱과 옆의 쌀집과의 거리와 각도를 대충 눈 어림으로 해두고 나서 발길을 돌렸다. 발밑에서 황토빛 먼지가 풀썩거렸다. 발밑에서 피어난 흙먼지는 머리카락 사이로 숨어들고 내 몸뚱이를 휘감았다. 나는 손으로 흙먼지를 저으며 걸어갔다. 한 달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어딜 가나 발밑에서 흙먼지가 풀썩이며 일어났다. 텅 빈 골목 안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콜타를 입힌 지붕 위로 햇볕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철레가 빨래를 널고는 햇볕을 피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을 걷는 일은
무한대의 시간 속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햇볕에 타버린 살갗이 부엌의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 입자에 닿자 기분이 상쾌했다. 어머니는 외출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술렁술렁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것에 마음이 산란했다. 항아리에서 물 썩는 냄새가 풍겼다. 항아리 바닥에 얇게 깔린 물은 얼마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었다. 나는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 어머니는 장롱 안에서 입을 옷을 골라 그것을 벽에 걸어두고 거울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목덜미를 드러낸 채 머리를 올려붙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덜미는 희고 길어서 미인의 뒷모습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잔핀을 꽂아 맵시 있게 머리를 올리는 어머니를 나는 경탄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갸름한 옆 얼굴의 선이 가느다란 눈매와 함께 청초해 보였다. 무거운 발걸음에 치장이라고는 하지 않고 언제나 짙은 슬픔을 머금은 듯한 어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온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채취가 방 안 가득히 퍼져 있었다. 어머니의 몸냄새로 덮여있는 방 안은 맑은 햇살과 함께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가고 나면 방 안은 우물 속처럼 어둠침침한 그림자에 잠겼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잡고 붙들고 싶었다. 엄마, 나도 갈래. 다 큰 게 어딜 따라온다고. 어머니는 귀부인처럼 곱게 단장을 하고 분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힌 문 위로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다. 나는 정적 속에 빠져버린 채 멍하니 문가를 바라보며 하품을 깨물었다. 어느새인가 내 눈엔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우리 집의 냄새나는 물이 역겨워 민철레에 가서 물을 얻어 마셨다. 민철레는 새벽 3시쯤 아랫동네에 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했다. 항아리에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나는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큰언니는 한밤중에 종종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어놓곤 했지만 새벽에 아랫동네에 가서 물을 길어올 만큼은 되지 못했다. 그것은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언니는 방학인데도 내년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학원에 나가 주산과 부기를 익혔고 돌아와서는 집안 살림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한번 잠이 들면 누가 떠매어 가도 모를 만큼 고운하게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지난번 겨울 아버지와 인사동 다방에서 만나고 돌아온 뒤부터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두통을 앓았고 이마에 하얀 끈을 질끈 동여매였다. 두통약인 뇌신을 입속에 털어놓고 살다시피 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날이면 여간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늘상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다. 작은 언니는 어머니의 신경질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집을 나가버리든지 할 거라는 얘기를 해서 내 가슴을 철렁거리게 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데에는 할머니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쳤을 것이었다. 할머니가 사람을 시켜 아버지를 일일이 미행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머니가 이혼당하기 서너 달 전에 처음으로 할머니를 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는 어찌된 일인지 작은 언니와 나를 고운 눈길로 보지 않았다. 큰언니만은 감회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나와 작은 언니는 생면부지라는 듯 곱지 못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동안 널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동수애미가 호적 등본을 펴보이며 이 아이들이 올려진 것을 보여주길래 애비가 널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애비가 날 속이고 너와 내왕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사람을 시켜 애비 뒤를 몰래 밟았다. 너도 애비에게 들어 알고 있겠지만 애비는 그동안 장가를 들었다. 너 나가고 난 후 몇 해 되지 않아서 동수 애미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 너를 찾아냈더라면 진작에 동수 애미를 입적시켰을 텐데 세상에 애비가 너와 내왕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호적에서 뺄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 내가 죽기 전에 동수 애미를 호적에 올려줘야 해. 넌 이미 그때 내 집을 떠났고 내 집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 된 거다. 호적에 이름만 올려놓았다 해서 내 집 식구가 아니다. 20여 년 전 애비가 널 몰래 무트로 내보내서 이제까지 해결을 못 본 거지. 결단이 났어도 벌써 결단이 났어야 할 일이었다. 너는 우리 집과는 원수다. 악연도 그런 악연이 어디 있을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고 우리가 할머니 모르게 호적에 올려진 아이들이라는 지칭으로 영문도 모르면서 기분이 나빴다. 어머니는 동수애미라는 할머니의 호칭에 머리끝이 치솟기라도 하는 듯 눈꺼풀을 바르르 떨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하얗게 바래졌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사정을 했다.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가롯을 지어드렸던 때가 그리워요. 새를 베어와 길바닥에 깔아 말리던 때가 엊그제 일만 같아요. 한시도 고향 생각이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지난 일은 덮어두고 용서하세요. 용서 못한다. 넌 절대 내 집을 못 들어온다. 네 친정 오래비가 한 일을 모르는 거냐.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 우리 집의 큰 며느리는 동수애미다. 동수 나이가 몇인 줄 아냐.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데 아직도 애들 애미를 호적에 입적시키지 못해 그 집안 어른들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 져야 한다. 돌도 지나지 않은 큰언니를 데리고 6.25가 나기 전 제주를 떠나 무트로 나온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6.25가 끝난 다음 해라고 했다. 아버지와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머니는 호구지책으로 7살 먹은 큰언니와 함께 껌을 팔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를 열기 위해 상경한 아버지를 인사동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도 들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성화로 여자를 맞아들이지 않을 수 없느라고 했다. 아버지는 1년에 너댓 차례쯤 상경했다. 전시회 건이나 화랑의 그림을 파는 일로 서울에 오면 한 달씩 집에서 기거하다가 갔다. 아버지는 유명하지는 않아도 국전에 입선한 경력이 있었고 대패랭이를 쓰고 밭일을 하는 농부라든가 격자골로 엮어놓은 제주도 특유의 새로 만든 지붕이라든가 애기 구덕 속에 놓은 아이를 발로 흔들면서 일하는 젊은 아낙의 모습이라든가 하는 제주도 풍물을 이색적으로 독특하게 그려냄으로써 인기를 얻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백화점 구경을 시켜주었고 구두며 고급 옷가지 등으로 우리에게 호사를 시켜주었다. 아버지가 오면 세상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세상을 향해 돌아앉은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찾을 수 없는 달콤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가 오면 몸가짐이
다소곳해졌다. 늘상 검정 무명 치마에 축 늘어진 젖가슴으로 나이보다 10년쯤 늙어 보이는 어머니는 새색시처럼 다홍 치마를 입었다. 지친 듯 피곤해 절은 어머니의 뺨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었고 갑자기 젊은 여인으로 비춰졌다. 걱실걱실한 어머니의 음성마저도 부드러워져 상냥한 보모를 연상케 했다. 우리에게 늘 소리 지르며 신경질을 부리던 것이 뚝 그친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져온 그림들을 방바닥에 펼쳐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회상에 잠기거나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다. 밤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밤이 깊도록 두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머니는 떨어진 양말을 전구에 대어 키우며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듣고 있었다. 나일론 이불깃의 목단꽃이 불빛에 화사했다. 크고 붉은 꽃이 방안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았다. 양말을 기우는 어머니의 손이 불빛에 희게 빛났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손이며 착한 손이며 큰 손이며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에서 풍겨나는 들큰한 살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나를 아득한 기분에 젖어들게 했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머니는 이혼을 당한 후에도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머니 성화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혼을 하게 된 화풀이를 아버지에게 퍼붓곤 했다. 당신이 줏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몰아세운다 해도 당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나보다도 동수 어머니인가 하는 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지요? 같이 살아야 정도 든다고. 1년에 대여섯 번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인데 무슨 정이 들겠어요? 당신이 서울에 올라와 버렸으면 될 것이었는데 당신이 굳이 제주에 있어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했더라도 어머니가 당신 뒤를 밟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곳을 찾을 수도 없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럼 날더러 어머니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서울에 와서 당신과 함께 숨어 살 수가 있겠어? 제주에 있는 가족들은 어떡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지 말라고. 자기 중심적이란요? 난 피해자예요. 억울해요.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강지처인 나를 이렇게 쫓아내 살게 하는 것만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데 이혼까지 당하고. 내가 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안 보겠어. 나도 곤란해. 누군 좋아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할머니의 감시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보러 왔다. 하지만 할머니를 의식해서인지 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아버지가 오면 며칠 되지 않은 짧은 해우를 망쳐버리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가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어머니는 번번이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것이다. 우리는 모처럼 아버지가 와서 즐거운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백화점 구경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 우울하게 보냈다. 아버지는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집에서 한 달씩 기거하다가 가곤 했던 아버지는 단 며칠밖에 머무르지 않은 채 제주로 내려가 버렸다. 피곤한 표정으로 휑한 바람을 일으키며 떠나갔던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영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불안한 것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랫도록 오지 않으면 창밖을 내다보며 넋을 잃고 서 있곤 했다. 언제까지나 창가에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나는 진력이 났고 갑갑했다. 방안을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가 나와 어머니를 하나로 연결시켜 어머니의 고통 속에 나마저 가둬버리는 것이었다. 먼 산에 시선을 던진 어머니의 입에서 주문 같은 노랫가락이 한숨에 섞여 흘러나왔다. 마당같이 밭이랑 밟아 구름같이 모종일랑 세우고 조나무도 한자나 되게 조이삭도 한자나 되게 무쇠 열매 열려주오. 어령여령 어려려 돌돌돌. 나는 어머니가 불쌍했다.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에 먼 들녘이 펼쳐지고 여남은 머리의 조랑말에 콧비를 이어 밭머리를 오락가락하는 농부의 모습이 보이는 걸까. 그런 어머니를 창가에서 돌려 세우는 것은 언제나 민철레였다. 민철레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그 즈음 유난히 꿈에 매달리곤 했다. 꿈에 기대를 걸거나 실망을 하는 일도 하도 많아서 우리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에 진저리를 냈다. 어머니는 민철레를 불러오라고 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인데 아무래도 어젯밤 꿈이 불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민철레가 오자 어머니는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꿈에 친정 오라버니가 생시처럼 경찰 제복을 입고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난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오라버니고 경찰 제복이고 정내미가 떨어져 통 보기가 싫었어요. 굳이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버니가 내 고개를 치켜 세우지 않겠어요?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있었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친정 오라버니가 꿈에 나타나는 걸 보니 불길해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현실에서 어떻다고 하던가요? 걱정 마. 꿈에 죽은 사람을 보면 재수가 있대. 내일 수정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불안하네요. 어쩐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만 같으네요. 설마 언니 무슨 일이 있겠어? 수정이 아버지가 돈이라도 듬뿍 갖다 줄지 누가 알아? 생활비 떨어질 때가 되었잖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아무 일도 없기만 했으면 하는 거죠. 그때 죽었어야 하는 건데 수정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저 어린 것을 키우나 해서. 민철레가 죽은 사람을 보면 재수가 있다는 말은 틀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꿈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지난해 겨울 인사동에서 잠깐 얼굴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버지는 영 발길을 끊었던 것이다. 작은 언니는 나와 교대로 물초롱을 지키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디론가 내 빼가 없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언덕을 내려가 보았다. 공동 수도 앞엔 아까보다 물초롱이 늘어나 있어 한층 길어진 행렬로 심한 굴곡을 이루며 늘어져 있었다. 언덕 위의 연탄가게 앞까지 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햇볕에 양철 초롱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우리 초롱이 놓여있는 자리를 확인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으나 그런 기미는 없었다. 쌀집과 초롱이 누워있는 각도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동네 여자들이 골목으로 나와 물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터져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누군가 급수차를 불러와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여자들은 구청이 산동네 사람들과 아랫동네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랫동네엔 급수차가 벌써 몇 번이나 다녀갔는데
어째서 우리 동네엔 한 번도 다녀가지 않는 거냐고 떠들어댔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랫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웬만한 집이면 마당에 수도나 펌프가 놓여 있고 구석구석 공동 우물이 설치되어 있는 아랫동네에 비하면 우리 동네는 우물도 없었고 수도가 있는 집도 손꼽을 정도였다. 나는 동네 여자들 말에 귀가 쏠깃해졌다. 언젠가 아랫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갔다가 급수차가 온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시원하게 내뿜는 물줄기란. 초롱에 물이 차오르는 것은 잠깐이었고 커다란 통에 물이 가득 차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어찌나 물이 콸콸 쏟아지는지 사람들의 옷이 흠뻑 젖어버렸고 그 일대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나는 땅바닥에 흘린 물이 어찌나 아깝던지 공연히 물 위를 첨벙거리며 맴돌았다. 온 사방에서 물, 물, 물 소리뿐이었다. 나는 비가 오길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남산의 정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러시아 정교회가 보였다. 그 교회를 아이들은 대머리 교회라고 불렀다. 우리들은 아직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지붕 모양이 대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곧잘 웃음거리로 삼곤 했다. 옛날에는 마포나루였다는 구청이 있는 저쪽으로 한강이 흘러갔다. 그리고 신장로 쪽으로 변전소가 서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가본 적이 있는 거리들을 마치 지금 걷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을 즐겼다. 그것은 팔각정을 바라보면서도 그랬다. 언젠가 아버지와 가까이에서 팔각정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멀리서만 보던 팔각정을 가까이서 보면서 나는 거리가 갑자기 축소된 느낌으로 팔각정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아 손으로 만져보고 기둥에 매달리기도 했었다. 아버지는 들보나 석칼의 천장의 그림과 무늬를 눈여겨보면서 아름답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는 어딘지 섬세해 보였다. 언제나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건장하게만 느껴지던 아버지가 여성적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아, 아버지에게서 나는 니코틴 섞인 체내가 그립다. 검게 탄 팔목이 그립다. 검푸른 녹음이 빽빽하게 둘러쳐진 남산은 털 가진 짐승처럼 보였다. 이 즈음 들어 나는 산을 보면서 자꾸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켰다. 산등성이가 마치 짐승의 등뼈 같아 금방이라도 등허리를 꿈틀거릴 것만 같았다. 나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진 짐승을 본 듯이 잔뜩 주눅이 들어 슬그머니 목을 움츠리고 주르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낮의 더위 속임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의 구들이 차갑게 궁둥이에 부딪혔다. 차가움에 섬뜩함을 느낀 나는 빼꼼히 열린 양복장 안에 내비친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 구원을 받은 듯한 안도감을 받았다. 어머니의 보라색 반짝이는 치마였다. 나는 보라색을 좋아했다. 반짝이가 섞여 있어 한층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양복장 문을 열어 바삭바삭 소리를 내는 치마를 끄집어냈다. 어머니처럼 치마를 활짝 펼친 후 치마 말기를 가슴에 둘렀다. 거울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치마가 발밑에서 자꾸 밟혔고 나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지 모른다. 치마 속에 파묻혀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시퍼렇게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보랏빛은 검게 보이고 반짝이는 푸르죽죽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처마 밑의 그림자는 내 몸을 가려줄 만큼 넉넉하게 자라나 있었다. 나는 건조하게 굳은 땅에 석필로 반원 모양을 그렸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은 굳을 대로 굳어 있었다. 땅이 메말라 석필이 진하게 묻어나지 않았다. 땅은 석필 자국을 거부하는 듯 석필을 튕겨냈다. 적당히 마른 땅엔 그림이 진하게 잘 그려지지만 땅이 너무 건조하면 그림이 흐릿하게 나타나 그런 자리 위에 겹쳐 그려도 만족할 만큼 뚜렷해지지가 않았다. 앞집의 창희가 나왔다. 나는 혼자서 하려던 땅 따먹기 놀이를 창희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번 가위바위보에서 그녀에게 졌고 설상 이긴다 해도 멀리까지 핀을 보지 못해 내 땅은 승승장구로 뻗어가는 그녀의 땅에 반의 반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다. 창희는 무엇이거나 나보다 잘했다. 창희에게는 이 메마른 땅에 자기 땅을 만드는 일이 내 경우처럼 손톱 밑을 아프게 하는 일 같지 않았다. 내게는 이빨을 드러내며 저기감을 보이고 손톱 밑을 아프게 하는 땅을 창희는 냉큼냉큼 잘도 집어먹었다. 공기놀이에서도 그녀는 나보다 월등하게 나았다. 그녀의 마디 굵은 손은 갈구리처럼 공기알을 움켜쥐고 한 알의 공기알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 없었다. 잔돌부리가 자잘하게 박힌 땅바닥을 긁어대며 공깃돌을 주워먹는 그녀의 손은 몇 번의 공기질로 손마디를 긁혀 아파하는 나의 손과는 달랐다. 나는 그녀의 갈구리 같은 큰 손을 보며 내 작고 뭉툭한 손에 열등감을 느꼈다. 내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땅만을 내어주는 자신이 미워 나는 벌떡 일어나 땅을 발로 쾅쾅 굴렀다. 손에 들고 있던 석필을 멀리 내던졌다. 석필이 귀에 여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소금집 앞 하수구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주워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노려보았다. 왜소함과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 나는 창희와 싸움질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내 얼굴에 가로 세로로 손톱 자국을 내놓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분유깡통으로 두레박을 만들었다. 아랫동네엔 두레박들이 흔했는데 우리 동네엔 두레박이 없는 집이 몇 집 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좋은 두레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으나 어머니는 두레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못으로 깡통의 양옆을 뚫어 줄을 매달았으나 그것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우물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터라 여간 줄이 길지 않고는 바닥에 닿지도 않을 것이다. 물을 길어 올린다 해도 깡통 두레박으로는 손이나 발 정도밖에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두레박을 만들면서 때때로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늘이 지자 골목에 아이들이 나와 놀아 와글와글 거렸다. 나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서 어른들의 목소리를 가려내려고 귀를 세웠다. 공동 수도가에 물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급수차가 언덕 아래에 와 있다든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물이 나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는 이제까지 초롱을 세워두고 기다린 것이 허사가 돼버린다. 사람들은 우리 물초롱을 치워버리고 물을 받아갈 것이다. 언젠가 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한참 만에 갔다가 물초롱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차례가 되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대열 밖으로 초롱을 밀어내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수도가를 다녀와야 할 것 같았다. 작은 언니가 물초롱을 지킬 차례인데 내가 나가봐야 하는 것이 여간 억울하지 않았다. 우리 물초롱 앞에 누군가 새치기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내가 새치기로 끼어든 물초롱을 빼내자 난 모르는 여자애가 와서 왜 빼내느냐고 항의를 했다. 나보다 큰 애였다. 나는 왜 새치기를 했느냐고 따졌다. 그 애는 새치기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물초롱 앞에
다시 자기네 물초롱을 끼워 넣었다. 나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 애는 의외로 내가 강경하게 나오자 겁을 집어먹으며 내 뒤로 슬며시 물러나 버렸다. 나는 큰애를 이긴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난 그 애에게 득이 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집으로 왔다. 항아리 속에 남아있는 물은 겨우 한 그릇이 될까 말까 할 정도였다. 저녁 때까지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렸다. 밖에 나갔던 작은 언니가 먼지내를 풍기며 들어왔다. 언니는 가게에서 식빵을 사다가 설탕을 찍어 먹고 있었다. 왜 수도가에 나가보지 않는 거야? 아침에 내가 나갔다가 왔으니까 이젠 자기 차례잖아.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루 종일 나가 놀기만 하고 물초롱도 안 지켰다고. 일러라 찔러라 콕콕 찔러라. 누가 겁낼 줄 알고? 나 좀 줘. 싫어 안 줘. 나는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아침밥을 먹은 후 점심이 훨씬 지나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식빵 봉지를 뺏으려고 시도하다가 번번이 언니의 손에 제지를 당하자 약이 오른 나머지 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언니와 나는 집안에 있는 먼지털이,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통을 집어던지며 싸웠다. 언니가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나왔다. 설마 던지려고 하는데 칼이 내 발밑에 던져졌다. 나는 언니가 두려웠지만 마음 깊이 증오했다. 작은 언니는 어머니가 나가라고 야단치면 콧방귀를 뀌고 집을 나갈 차비를 했다. 언젠가는 서로 다투다가 둘 다 나가라고 해서 언니와 함께 쫓겨났었는데 언니는 곧장 신장로까지 나와서 정말 나가버리겠다고 내게 선언하듯 말했다. 집으로 갈 테면 가고 그렇지 않으려면 날 따라와. 차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쌩쌩 달렸다. 바람이 목 속으로 기어 들어왔다. 나는 겁이 덜컥 났다. 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단호한 표정으로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언니는 그렇게 독한 구석이 있었다. 늘 코피를 흘리고 잘 알아듣는 언니의 어느 구석에 저런 도끼가 남아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린다고, 형제간끼리 그렇게 의가 좋지 않아서 어떡하냐고 한숨 지었다. 언니와 내가 사이가 나빠진 것은 언니가 던지는 말 속에 든 가시가 내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었다. 넌 염천교 다리에서 주워온 애야. 넌 우리 형제가 아니야. 서울역 근방에 염천교 다리가 있었다. 다리 밑에는 늘 구정물이 흘렀다. 나는 약이 올랐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했다. 엄마가 날마다 어딜 가는 줄 알아? 사내를 만나러 가는 거야. 난 엄마 뒤를 밟은 적이 있어. 그 사내가 누군지 알아? 순옥이 아버지야. 엄마가 순옥이 아버지를 칭찬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뭐 동경 유학을 다녀왔다나? 의대를 다녔다고 했지? 그 남자가 가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우리 방에 들어온 거 너도 알지? 의사도 아니면서 맥을 짚어본다고 엄마의 팔목을 잡고 열을 짚어보겠다면서 이마를 만지는 거 봤지?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펄펄 뛰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바보야. 넌 네가 뭘 알겠어? 내가 너 같은 철부지하고 말하고 있으니 담벼락을 보고 말하는 게 낫겠다. 나는 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언니는 어머니를 미워했다. 어머니를 미워한 나머지 제멋대로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순옥이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와서 가끔 어머니의 맥을 짚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순옥이 아버지 입에서는 신문의 활자 같은 말들이 줄줄이 꿰어져 나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할 때 같은 눈초리를 빛냈다.
아버지 앞에서처럼 다소곳이 앉아있는 어머니의 갸름한 옆 얼굴은 아름다웠다. 순옥이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귀여운 듯이 슬쩍슬쩍 넘겨보았다. 나는 언니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어머니는 날마다 어딜 가는 걸까? 아침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이면 돌아오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무얼 하다 오는 걸까? 내 발 앞에 떨어진 칼은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 나는 갑자기 외로웠다. 어머니가 돌아올 길목 어귀쯤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머니를 마중 나가다가 우물가에서 큰 언니를 만났다. 큰 언니는 젖가슴이 볼록하고 엉덩이가 둥실해져 완연히 처녀티가 났다. 나는 큰 언니에게 작은 언니가 한 말을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큰 언니는 어머니 대신 저녁을 짓고 장을 보고 빨래를 하는 등 살림을 도맡아 했다. 혜정아,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목이 가득 메어짐을 느꼈다. 눈물을 쏟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기어이 눈물이 빠져나왔다. 내 발밑에 떨어진 칼은 그렇게 내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었다. 미정인연이 내게 막 칼을 던지잖아. 뭐야? 큰일을 낼 뻔했구나. 니네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움질이냐. 겁도 없이 칼이다 웬 말이냐. 너도 그래. 언니한테 미정인연이 뭐야. 그러니까 싸우지. 그럼 못 써. 큰 언니는 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나는 언니의 꾸지람에 마음이 상해 고집을 피우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물은 길어 놓았어? 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길어다 놔? 어떡하지? 우물물이라도 길어 와야겠구나. 우물가에 올 것 같으면 바켓이라도 가지고 나올 일이지. 싸움질이나 하고. 나는 큰언니가 왔기 때문에 물을 길어다 놓아야 할 의무감에서 벗어났다. 공동수도가에서 물을 기르는 일도 우물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는 것도 언니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나를 억누르는 물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 홀가분했다. 아이들이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 서로 두레박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물이 사방으로 튕겨져 나왔다. 누군가가 두레박을 놓고 간 것이었다. 나는 내가 만든 깡통 두레박을 가져오고 싶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튕겨내는 물에 치마가 젖어버렸다. 나는 치마를 말리기 위해 햇볕이 쏟아지는 우물가 계단으로 나가 앉았다. 아이들의 물에 젖은 누런 몸뚱이 위로 햇살이 슬쩍슬쩍 얼굴을 내밀었다. 쥐새끼처럼 젖은 머리를 한 아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내가 있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다. 너무 차! 아이는 파란 입술 사이로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솔방울처럼 오그라든 고추를 보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고추가 꼭 솔방울 같네. 그러자 아이가 몸을 꼬며 다리를 포개어 사타구니 속으로 고추를 감추었다. 다시 우물가로 내려가는 아이의 궁뎅이가 찔룩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히히거렸다. 나도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두레박이 내 차지가 될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가기만을 기다렸다. 내 마음대로 두레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다렸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바가지로 퍼낼 수 있을 만큼 물이 가득 차 올랐다. 하지만 날이 가물어 안에 물은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자 나는 계단에서 내려왔다. 우물가에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나는 아 소리를 냈다. 소리는 우물 밑으로 가라앉으며 원을 그리고 아 커다랗게 올려왔다.
나는 두레박을 던지듯이 내려 동그랗게 퍼지며 끝없이 원을 그려내는 고요한 수면을 산산조각 내었다. 첨벙, 첨벙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우물가는 온전히 내가 내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넓은 우물가 주변이 모두 내 영역이나 된 것처럼 설쳤다. 물 이끼가 양탄자처럼 두껍게 자라있는 것을 손으로 뭉턱뭉턱 뽑아내기도 했다. 기울어가는 햇빛에 환한 녹색으로 이끼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혐오감에 이끼를 발로 마구 진지겼다. 어둠이 나를 에워쌌다. 물 이끼 내가 진하게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내가 더럽혀 놓은 우물가는 참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우물 속의 내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상고머리를 한 어린 계집애는 시커먼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곤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야트막한 지붕 위로 어둠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두레박을 우물 속에 처박아 버리고 골목을 뛰어나갔다. 누군가 내 목덜미를 잡아챌 것만 같았다. 신장로가의 상점에서 흘러나온 불빛은 어둠에 익숙해 있는 눈을 부시게 했다. 나는 눈을 부비며 버스 정류장 쪽과 육교 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길 이편에서 버스를 내린다면 정류장 쪽에서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맞은편 쪽에서 내린다면 육교를 건너올 것이다. 나의 고개는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포착해내기 위해 연신 좌우로 돌려졌다. 지난해 겨울 어머니가 미끄러졌던 빙판은 육교 및 저기쯤 될 것이라고 나는 가늠해 보았다. 어머니는 발을 잘못 디뎌 꽈당 뒤로 넘어졌다. 나는 어머니를 일으켜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킥킥거렸다. 어머니는 허리를 짚으며 얼굴을 빨갛게 붉힌 채 화를 냈다. 내가 웃는 것에 노여움을 타는 것이 어쩐지 비굴해 보여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어머니의 기분을 이해할 것 같았다. 아버지가 집으로 오지 않고 인사동 근처 여관에서 묵겠다고 했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방에서 싸움을 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서 뻔히 후회할 것이면서도 또 화를 냈다. 도련님을 잡아간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오라버니예요. 어머니는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셔야지요. 왜 내게 내 오라버니 잘못을 뒤집어 씌우냐 말이에요. 설상 내 오라버니가 잘못을 했다 해도 그때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모두 미쳐있지 않았어요? 빨갱이고 경찰이고 모두 미쳐 날뛰지 않았어요? 도련님만 죽었나요? 내 오래비도 죽었어요. 한두 사람이 죽었나요? 어머니는 주의 시선을 아랑곳 없이 격앙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여간 당혹해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이번에도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 아버지는 영영 우리를 보러 오지 않을 것 같아 발을 동동 굴렀다. 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을 막았다. 이놈의 계집애가! 어머니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내가 의자 밑으로 나동그래지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두려움에 가득 찬 채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고기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형광등 빛에 지느러미가 투명하게 보였다. 고기들은 너무도 연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연하디 연한 고기들에게 울컥 분노를 느꼈다. 물속으로 손을 넣어 부드럽게 흐느적거리며 요요히 헤엄치는 고기들을 잡아 죽이고 싶었다. 나는 속으로 마구 외쳤다. 죽어!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저고리를 훌훌 벗어 던졌다. 몹시 땀을 흘려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백가죽을 쥐어내며 웃어댔다. 나는 너무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자지러지게 웃는 바람에 어머니의 표정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꾸만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으려고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무엇이 우스운 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에 먼지들이 매달린 채 부유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웃음기를 머금은 눈동자엔 광기가 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가로세로가 쳐진 네모칸 안에 꽃 한 송이가 사방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장판 무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불현듯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다 끝났어. 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 그때 무트로 나오지 말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수정이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내가 죽고 나면 그 어린 것을 누가 키우나 해서. 바람이 차가웠다. 어머니는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 나는 육교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리카락 밑으로 바람이 숨어들었다. 나는 한기를 느꼈다. 팔뚝에 소름이 돋아났다. 어디선가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감돌았다. 물 냄새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 물지개를 지고서 걸어가고 있었다. 물초롱에 가득 찬 물이 출렁출렁 흔들렸다. 나는 초롱 속의 검게 번들거리는 물을 보고 활짝 웃었다. 아, 물이 나오는구나. 시장 입구에 있는 공동 수도가에서 사람들이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우리 동네 수도가에서도 지금쯤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어머니의 입냄새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물 비린내가 났다. 물냄새에 섞여 어머니의 입냄새가 살큼 코끝을 찔러오는 듯 했다.